사모님, 정신병원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지혜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운전기사 진혁의 눈빛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인적 없는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차롬 살려주세요. 지혜가 애원했지만 진혁은 차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태산그룹 박태산 회장의 부인. 누가 봐도 부러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27년간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혜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레스룸 가득 걸린 명품 드레스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5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우아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을 입어야 할까요? 지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무엇을 입든 남편은 관심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결국 옅은 베이지색 투피스를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색,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색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박태산 회장의 아내.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2,000평이 넘는 저택, 정원을 가꾸는 전담 인력만 10명, 식사 준비를 위한 주방 직원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화려한 감옥의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부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 한쪽 끝에 남편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신문을 넘기는 소리로만 답했습니다. 지혜는 익숙한 듯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식탁 위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몇 입 뜨지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으니 외출은 생각도 마.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고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나씩 다 끊어놓았으니까요. 남편이 식당을 나가자 지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지혜가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방 한가운데엔 하얀 레이스로 장식된 작은 요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27년 전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요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요람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고 낡은 베넷 저고리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흰색 천에는 파란색 실로 수놓은 작은 오리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직접 한 땀 한 땀 놓은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지혜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숨을 헐떡이던 모습,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 아이는 살릴 수 없어다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다음날 아침 들었던 아이의 사망 소식까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베넷 저고리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습니다. 매일 밤 이 방에 와서 죽은 아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집착하는 정신 나간 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혜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저편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고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의 외모가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사람을 해부하듯 관찰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전담 운전기사 차진혁입니다.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혁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불편한 마음에 서둘러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지혜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빠르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사모님, 복도 끝방 출입. 약 60분 체류. 방문 시 주변 경계 후 입장. 나올 때 눈가에 눈물 자국. 진혁은 수첩을 덮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집착하는 미친 여자.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진혁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 어딘가에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저녁 6시,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뒤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리자 진혁이 차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이요? 전 아픈 데가 없는데요. 지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신과 정기 검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준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이 운전기사로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는 게 진짜 임무였습니다. 사모님, 은행 다녀오셨습니까? 진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지혜가 서둘러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올 때부터 안색이 창백했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진혁은 차고에 차를 세운 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오늘도 제1은행 강남지점을 방문하셨습니다. 체류 시간은 약 45분이었고 나올 때 두툼한 봉투를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현금 인출이겠군. 얼마나 뽑았는지 확인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은행 앞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진혁은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지혜의 방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혜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다락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용병 시절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지혜는 다락방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걸린 목걸이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 구멍을 몇 번이나 헛찔렀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지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낡은 책장과 오래된 트렁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지혜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찾아온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보냈어요. 꼭 잘 지내세요. 지혜가 현금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왜? 진혁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혜는 금고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더 꺼냈습니다. 그 공책을 펼치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금고를 다시 잠그고 일어섰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지혜가 다락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완전히 사라지자 진혁은 다락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다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 이 정도 자물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얇은 철사 2개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다락방 안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진혁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금고는 열 수 없었지만 주변을 뒤질 수는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진혁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약병 여러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약병 하나를 집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디곡신? 이게 뭐지? 진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약병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다른 약병들도 모두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지혜가 이런 약들을 숨겨놓은 걸까요? 진혁은 상자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다시 잠그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거액의 현금 송금, 숨겨둔 약병들, 죽은 아이에 대한 집착. 진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약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설명을 읽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장약? 과다 복용 시 사망 가능? 진혁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매달 보내는 돈은 공범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남편 죽이려고 작정했군. 진혁은 냉소적으로 중얼거리며 촬영한 사진들을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지혜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혁이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낮엔 완벽한 운전기사였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밤 11시 진혁은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혁은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늦었군. 어둠 속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택 경비가 삼엄해서요. 진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낮의 공손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사내가 담배를 바닥에 버리며 물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타겟은 사모님이에요. 남편을 독살하려는 정황이 확실합니다. 확실해? 자네가 직접 본 건가?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락방에 심장약들을 숨겨놨어요. 과다 복용하면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매달 정체불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공범이 있다는 얘기군. 사내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좋아. 하지만 조심해. 타겟이 눈치채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까. 사내가 경고했습니다. 진혁은 대답 없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처럼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차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진혁 씨,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진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내리려고 하자 진혁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혜가 급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은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혜는 정신과가 아니라 내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지혜가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30분쯤 후에 나왔습니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검진이라더니 내과라고? 진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혜는 약국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진혁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만 끄덕이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다시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낮에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차진혁 맞나?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십니까? 알 필요 없어. 자네가 태상그룹 저택에 잠입했다는 건 알고 있네. 목적이 뭔가?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시침이 떼지 말게. 자네 가방에서 발견된 물건들 꽤 흥미롭더군. 위조 신분증에 총기 부품까지. 진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누가 뒤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네가 누구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태상그룹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위기였습니다. 진혁은 서둘러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들을 뒤졌다는 것을. 물건을 놓는 각도와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젠장. 진혁이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 남편? 시어머니? 아니면 제3자?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혜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겟은 사모님.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누구지?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저택엔 그가 모르는 비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택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을 박차고 나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부가 어디 갔어? 당장 찾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허둥지둥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진혁도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비자금 장부가 사라졌어. 금고를 열 수 있는 건 나와 그 여자뿐이야. 남편이 지혜의 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다고? 사모님이 가져간 건가? 잠시 후 지혜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가져갔지? 내 장부를.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금고 비밀번호는 너만 알아. 아파요. 놓아주세요.
지혜가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의 소나기는 더 세졌습니다. 진혁은 그 광경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방 뒤져볼 거야. 어디 숨겨뒀나 보자. 남편이 지혜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실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는 찍은 사진들을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자가 떴습니다. 잘했어.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 진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화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장부는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응접실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장부를 훔쳐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처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혁은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지혜는 자기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베개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태어난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이제 어떡하면 좋니? 지혜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구석에 있는 낡은 요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방을 뒤지는 와중에도 이 요람만큼은 숨겨뒀습니다. 지혜는 요람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곁에 있어줘. 지혜가 텅 빈 요람을 향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진혁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지혜가 요람을 흔들고 울고 중얼거리는 모든 소리가 담겼습니다. 완벽한 증거군. 진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 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넘어진 지혜의 모습,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 빈 요람을 흔들며 노래하는 기괴한 모습까지 모든 게 그녀가 정신 이상자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끝이야. 정신병원에 갇히든지 아니면. 진혁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증거를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는 고용주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진혁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진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혜의 과거 기록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안에서 노란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지의 신상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인 물산 일가족 교통사고로 사망. 2002년 5월 3일. 진혁의 눈이 기사 내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모두 한꺼번에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다 죽다니. 진혁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너무 깔끔한 사고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요. 그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찰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사고 원인 브레이크 고장, 정비 불량으로 추정. 진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벌가에서 차 정비를 제대로 안 했을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썼다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사모님 친정을 없애버린 거군.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산그룹과 결혼했습니다. 아니, 결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지혜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신과 치료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임. 죽은 아이에 대한 집착이 심화되고 있음.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사 소견서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지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완벽한 각본이네. 진혁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송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78살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여사님.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진혁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송 여사는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얼마나 치욕을 받았는지 아나? 송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한 상인 집안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핏줄을 더럽혔어. 미숙아를 낳고도 정신 나간 소리만 짓거리고. 송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영원히 치워버릴 수 있도록요.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자네가 가져온 증거들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문제없어. 의사들도 이미 매수해뒀고. 그럼 사모님은 평생 그곳에서 썩게 될 거야. 아무도 찾지 않을 깊은 곳에 말이지. 송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여사가 나가자 진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진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혁은 지혜를 태우고 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지시였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진혁이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진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혜는 손에 또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중증 우울증이래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한대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단서도 위조된 것이라는 걸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진혁은 다시 백미러로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진혁은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동정? 아니면 죄책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됐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밤 10시, 진혁은 다시 어두운 골목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사내가 물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사모님을 별장으로 데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곳에 정신병원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겠군. 사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창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별장에 다녀와.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장이요? 갑자기 왜요? 물어볼 필요 없어. 진혁이 데려다 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진혁이 현관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별장에 간다고 했지만 짐을 챙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모님 출발하시죠. 진혁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길이었습니다. 진혁 씨, 여긴 어디예요? 별장이 이렇게 먼가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세워주세요. 전 안 갈래요.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싫어요. 차 세워달라고요.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진혁이 미리 잠가놓은 것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 지혜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진혁은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10분쯤 더 갔을까요? 차가 숲속 외진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고 음산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진혁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안 내릴 거예요. 사모님 내리세요.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요. 손 떼라고요. 지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숲속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장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덩치 큰 사내 3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박 회장 부인입니까? 사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들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지혜가 진혁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진혁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내들이 지혜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달란 말이야. 지혜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진혁 씨, 제발. 지혜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진혁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됐습니다. 별장 안에서 지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진혁이 자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억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별장 안에서 또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절박했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난 할 일을 하는 거야. 진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야, 넌 이제 가도 돼. 나머진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사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대답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별장을 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지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별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혁은 별장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젠장. 진혁이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송 여사와 회장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를 사망 처리하고 해외로 팔아넘겼어.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서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진혁이 중얼거리며 차를 돌렸습니다. 별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엔 총과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병 시절 사용하던 무기들이었습니다. 별장 안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사내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너 왜 왔어? 사내 하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혁은 대답 없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사내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다른 사내가 칼을 꺼내 덤벼들었습니다. 진혁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혁은 사내의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게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머지 사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계단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진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더 빨랐습니다. 진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사내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총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얼굴, 명치, 옆구리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사내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진혁은 그 위로 뛰어내려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사내도 기절했습니다. 사모님, 진혁이 2층으로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지혜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진혁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그를 보고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예요. 진혁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진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줬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진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쓰러졌던 사내 하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그를 발로 차서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빨리요. 진혁이 지혜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진혁은 지혜를 감싸 안고 차 뒤로 숨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에게 맞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이 사내의 손목을 맞췄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진혁은 달려가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진혁이 돌아와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그의 셔츠가 찢어진 게 보였습니다. 아까 싸우다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시선이 진혁의 가슴에 멈췄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리 모양 같은 점이었습니다. 지혜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점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진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지혜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가슴에도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오리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너, 설마. 지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진훈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27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혁도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전 살아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진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니? 네, 저예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별장 거실에 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진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었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20년 넘게 찾아낸 증거들이에요. 진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1998년 11월 15일자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지혜가 미숙아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아기는 생존 가능성이 있음.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필요. 지혜가 문서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아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어요. 진혁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사망 원인은 미숙아 합병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한 의사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 의사는 가짜예요. 송 여사가 매수한 사람이죠. 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아들을. 할머니는 가문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저를 없애려 했어요. 어머니 친정이 상인 집안이라는 이유로요. 진혁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2살 때까지요. 진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혜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니?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거리에서 살다가 용병 조직에 들어갔죠. 진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2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23살 때 우연히 제 출생 기록을 찾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진혁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신생아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진과 DNA 검사로 제 정체를 확인했어요. 저는 박태상과 서지혜의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하루밖에 안아보지 못한 아기였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어요. 송 여사와 박태산을 벌하기 위해서요. 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로 들어온 거니? 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송 여사가 어머니 친정을 없앤 것도 저를 버린 것도 다 밝혀낼 작정이었죠.
진혁이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 여사와 남편의 대화 녹음 파일, 비자금 장부 사본, 친정사고 조작 증거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한 짓도 다 기록했어요.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계획도요. 지혜는 서류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7년간 당한 모든 학대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처음엔 어머니도 의심했어요.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날 구해줬잖니.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어머니, 저와 함께 싸워주실 거죠? 지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진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예요. 준비된 서류 다 검찰에 제출해 주세요.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리게요. 전화를 끊고 진혁은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세상이 뒤집힐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야. 그날 밤 모자는 별장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27년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진혁은 미국에서의 힘든 삶을, 지혜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보낸 돈 알고 계셨어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돈?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다는 광고비로 매달 거액을 보냈잖아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이 결국 아들을 찾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뢰한 탐정사무소, 혹시 너를 찾아준 거니? 네. 그 돈 덕분에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게 운명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진혁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저택이 아니라 법원으로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엔 뒷좌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들 옆자리였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진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한 번도 어머니를 포기한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산그룹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주요 언론사에 폭탄 같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산그룹의 비리를 담은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아동 인신매매, 살인 교사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태산그룹 저택은 순식간에 기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박태산 회장이 27년 전 아동 인신매매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남편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소리는 계속 나왔습니다. 또한 부인 서지혜 씨의 친정, 가족 사망 사건도 조작된 교통사고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송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만 갔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태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함께 가시죠. 수사관들이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혜 그 여자가 한 거야. 찾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이미 저택을 떠난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송 여사의 저택에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송 여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송말자 씨, 아동 인신매매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감히 나를. 송 여사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섰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태산그룹 회장 모친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중히 처벌받으실 겁니다. 수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로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태산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이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체포됐는데 어떡하지?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이대로면 회사가 망해. 이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정인 물산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이 왜 여기에? 전 이제 사모님이 아닙니다. 정인 물산의 유일한 후계자 서지혜입니다. 지혜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박 회장의 범죄 증거? 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입니다. 제 친정 가족을 죽인 것, 제 아들을 빼앗아간 것, 비자금을 조성한 것까지 모두요.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죠? 이 회사가 얼마나 더러운 돈으로 굴러가는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바로잡을 건지 아니면 박 회장과 함께 감옥에 갈 건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한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 이사님,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결국 모두가 지혜 편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송 여사가 각각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송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 무능한 놈. 지혜가 아들을 찾아낸 게 어머니 잘못이잖아요.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다퉜습니다. 한때 한편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불었어. 내가 검찰에 다 말했지?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요. 교도관이 제지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지혜와 진혁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 화면엔 수갑찬 남편과 송 여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혁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거리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혜는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30평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주방에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몇 가지였습니다. 내가 다 차렸니? 네. 요즘 요리 배우는 중이에요. 진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때 냉혹한 용병이었던 그는 이제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편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재단 오픈식이지? 네. 10시에 시작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인복지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부당한 재산을 정리해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입양아들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기뻐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정인복지재단은 지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응, 가족들도 기뻐하실 거야.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23년 만에 친정 가족의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행복한 눈물이야.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진혁이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꿈만 같았습니다. 오전 9시 모자는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진혁이 운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아들로서 어머니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떨리지 않으세요? 조금. 하지만 설레기도 해.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서지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복지재단 이사장 서지혜입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은 제 가족의 이름을 걸고 시작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27년간 가족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났죠. 이런 기적이 더 많은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혁은 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지혜는 재단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 교육실, 놀이방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첫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양하였고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꼭 도와줄게. 지혜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혜와 진혁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어머니. 너도 고생 많았어, 진우야. 진혁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7년간 하지 못했던 스킨십이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전 아직도 꿈만 같아요. 어머니 곁에 있다는 게요. 지혜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화로웠습니다. 진혁이 또 아침을 준비하고 지혜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면접 보러 가요. 면접? 어디? 재단 상담사 자리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넌 분명 잘할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밥과 국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이었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 지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혁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마치 축복처럼 내렸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은빛사연실이었습니다.